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관광이나 교육 콘텐츠는 부족합니다. 세계유산에 걸맞는 활용과 보존 방안이 시급합니다. 팔공산의 꼭대기 비로봉을 점령한 철탑 9개를 둘러싸고 이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를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청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가 영천 폴리텍대학의 내년 3월 개교를 사실상 불허한 가운데 설립 인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대표 서원 9곳 가운데 5곳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원은 어떤 곳이고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권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원이 등장한 건 조선 중종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주세봉이 건립한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 들어보셨어요? 그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엔 그 수가 700개를 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원 47곳을 제외하고 철폐령을 내렸습니다. 철폐되지 않은 서원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9곳이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서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선배 유학자의 이념과 사상을 배우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 또 한 가지는 기리는 스승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오늘날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은 오늘날 학교는 교육 기능만 있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교육 기능과 그리고 제양 기능이 있어요. 훌륭한 분을 배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다릅니다. 서원은 성리학을 곳곳으로 전파하면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서원마다 배양하고 있는 인물이 다르겠죠. 이 다른 분들의 학문과 사상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서원을 직접 가보면 우아한 건축미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그 분위기도 괜찮고 특히 우리는 저 위에 다람쥐고개에서 여기 내려다 보면은 엄마 품 안에 감싸인 그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도동서원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한가운데 정갈한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 선비정신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원입니다. 비로소 진가를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 이젠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해줄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어떤 아름다움과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네스코가 반한 서원의 아름다움을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뒤쪽 산자락에 고즈넉한 한옥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성리학을 배우던 사립학교 도산서원입니다. 세계 선생님의 생전에 제자를 가르치시던 강학 공간인 도산서당과 선생님 사후에 제향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강학 공간인 도산서원이 함께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네. 도산서원의 아름다움은 소박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곳곳에 검소한 생활을 중요시했던 퇴계 선생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방 하나, 마루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이 방에서 가르치셨어요. 자연 친화적인 것도 특징입니다. 도산서당 서쪽에 있는 농운정사의 창문이 대표적입니다. 기숙사인 농운정사는 유생들이 햇빛을 받으며 공부하도록
창문이 다른 방에 비해 유독 많습니다. 도산서원은 퇴계이황 선생의 대표적인 업적인 만큼 이 천원 지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권 지폐에는 현재 도산서원의 모습이, 이 신권 지폐 뒷면에는 옛 도산서당의 전경이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도산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1543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오랜 세월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을 따라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당을 앞쪽에, 사당을 뒤쪽에 배치하는 중국식이 아닌 학당을 동쪽에, 사당을 서쪽에 배치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서원은 체계적인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도 체계적이란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은 670여 개 서원 중 각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곳의 서원. 각 서원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며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말도 있죠. 한국의 서원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만 정작 이를 활용한 관광이나 교육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유산에 걸맞는 활용과 보존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경주 옥산서원입니다. 조선시대 당시 원생 선발 관련 자료부터 성리학 등 각종 서적을 출판, 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꼽히지만 관람객들에게는 그저 봄, 가을 제사를 치른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재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됐다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로 된 것이 그건 모르거든요. 애들 모르죠. 내가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주기 전에는 이렇게 생긴 게 다 있어 이렇게 하거든. 아파트 살아나더라고요. 서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유주는 문중이나 유림이고 운영은 기념사업회 등 외부 조직이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원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운영기구를 만들고 유교 지식을 갖춘 서원 문화해설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인이 이제 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인에 맞는 어떤 그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유나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면서 서원의 고유 기능을 접목한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서원을 접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만들거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마을 단위로 서원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존 대책이나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팔공산의 꼭대기 비로봉엔 방송통신원 철탑 9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설치된 건데요. 자연경관을 해치고 팔공산 정상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 철탑 이전 문제를 같이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팔공산 자연공원 보존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맡기면서 연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구경북연구원과 7월 말 용역 연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팔공산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구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인이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을 점령한 철탑들을 이전하자는 목소리를 내자 이를 연구 내용에 반영한 겁니다. 70년대 그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은 비로봉의 이제 방송탑이나 그 이후에 통신철탑도 아무 반대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자연 회복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도 도래했기 때문에 용역엔 대구시가 5천만 원,
경상북도가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다른 시도의 비슷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를 팔공산에 적용해 비용과 환경 훼손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철탑 이전에 대해서는 비용도 문제가 있지만 각 통신사,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이거를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관리하기 위한 그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연환경 훼손이 이제 우려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팔공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철탑 9개.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첫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농촌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줄면서 마을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청도에서 마련됐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인 청도. 반면 30대 이하 청년들은 해마다 도시를 찾아 떠나면서 최근 5년 사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거주자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4만 3천 명을 겨우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청도군을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로 선정하고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 오신 경제력 있고 활력이 있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분들을 제대로 한번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생산성 있는 인재들로 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청도에서도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열린 백인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청도 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귀농인들에게 빈집과 밭을 빌려주고 지역 특산품인 감과 복숭아를 활용해 맥주 양조장을 짓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농사를 가업으로 물려받는 청년에게는 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업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꾸준히 늘고 있는 노인은 물론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의 저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대 분야에 또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들고자.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자 수가 3배 더 많은 청도. 줄어드는 인구에 점점 사라져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지역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2주쯤 됐는데 열기가 사그라들긴커녕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현장과 시민들의 반응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 무더위 속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가 한창입니다. 지난 6일 첫 시위에 나선 시민만 40여 명. 시위 참여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일 기간인데도 매장을 찾는 발길은 한산합니다. 있으면 다 산다 들고 없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마트 200여 곳도 팔지 않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맥주와 담배가 모조리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마트는 다시는 일본 맥주와 담배를 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과자와 소스, 가공식품 등 일본산 먹거리까지 매장에서 뺄 생각입니다. 이제 손님들도 굳이 일본 제품을 찾지 않습니다. 손님들 이제 충분히 동참을 하고 또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앞으로는 일본 거를 하나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식당에는 보이콧 재팬이란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당분간 일본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좀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출에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반면 과열된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불이익 같은 걸 빨리 원점으로 되돌리고 원활한 양국 간의 어떤 무역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이 없어지는 게 가장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걱정 속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반짝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힐루TV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주는 그동안 마땅한 도심 물놀이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황성공원에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벼락에 여기저기서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무지개 터널을 지나 꼬불꼬불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났습니다. 여기 오니까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노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여기 최고예요. 경주 황성공원에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500제곱미터, 축구장 3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안전요원부터 샤워장에 탈의실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료인데다가 또 다양한 미끄럼틀도 있고 분수도 나오고 또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위험하지도 않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은 실시간으로 정수해서 사용하고 매주 대장균 수치 등 수질 검사도 철저히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심은 30cm 이하로 조성됐습니다. 봄, 가을에는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요원 곳곳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요. 또 수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갑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도 수시로 해서 깨끗한 그 물속에. 경상북도에 있는 이런 도심 물놀이 시설은 20여 곳, 대부분 무료거나 1,000원 정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민선 7기 1주년 지자체 공약 점검을 이어갑니다.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 곳은 없는데요. 안동시가 이에 도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고 앞으로 무엇을 보완할 건지 취재했습니다.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각종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성과가 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20주년을 맞아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찾았고 지난해 봉정사에 이어 올해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또 문화적 강점을 세계에 홍보하고 또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초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테마 투어를 기획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실제로 안동을 찾은 관광객 수도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동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34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통계로는 지난해 770만 관광객이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권 시장은 관광산업 트렌드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톱스타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관광객이 직접 만들어가는 SNS 이벤트, 또 UCC 공모전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광 마케팅을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 중에 1,000만 관광객을 넘은 지역은 전주, 여수, 속초, 강릉, 태안 등 8곳. 경북에는 아직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 도시가 없습니다. 안동시가 경북 최초로 1,000만 관광객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엄태양 봉화군수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4선 단체장입니다. 봉화 퍼스트 정책을 시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선 7기 1년을 달려왔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태양 봉화군수는 위기의 봉화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농촌소득 향상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농민, 복지, 지역개발 등 5대 분야에서 76개 사업을 추진해 현재 진행률은 30%입니다. 핵심 공약인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34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협동조합형,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 발빠른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지난 4월에는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지방자치부문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불금축제 개최를 비롯해 지역 상품권 발행, 경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봉화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봉화 퍼스트 정책은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희망을 되살리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를 만드는 기반을 착실히 닦은 한 해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랴, 석포, 춘향 등 100세대를 시작으로 5천여 세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유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중심축인 신시장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스윙교와 내성지구 개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미래형 도시 플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여 봉화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임기 내 모두 이행하고 대규모 역점 시책들을 알차게 완성하여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동해안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압 송전탑이 봉화 지역 3개면 8개리를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8km 거리에 철탑 83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봉화 군민들은 관광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창업도 증가 추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통신판매업 신고와 동시에 각종 광고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 광고업자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병주 기자입니다. 경산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목걸이와 반지 같은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자마자 광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통신판매업 신고하신 것 때문에 확인차 전화 드렸거든요. 대표님께서 직접 신고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신규 사업자 지원권으로 월 5만 원 금액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셔서 제가 통신판매업 등록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정보가 오픈되시는 거고요. A씨는 일부 광고 회사가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전화 왔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니까 정말 정부 기관인 줄 알았어요. 지역업체 중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한정적으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솔깃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피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한 운영자는 광고 제한 전화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재신고했을 때 이제 바로 전화가 오기는 했었어요. 효과는 아예 없었고요. 제가 그때 150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줬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받으려고 이제 내용 증명서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다는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해당 정보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고요. 저희 위임받아서 이게 등록 확인되신 거, 등록 완료 확인되신 거랑. 그러면 공정거래위에서 제 번호를 위임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이제 마케팅 전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원 사업이 나왔고 그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만 드리려고 연락을 준 거였어요. 그럼 지원 사업이 뭔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도상 소상공인 아시죠?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협회에서 지역을 직벌지가 지원과 나오실 거라고요.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전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협회 지원 사업이 정말 있는 것일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았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협회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번이나 가까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공정위로 업체 정보를 위임받았다고 한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일부 광고업체가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공정위로부터 위임받은 업체라고 하면서 통신 판매업체에 접근한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통신 판매업은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된 업체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 휴대전화 뒷자리가 가려져 있지만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업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광고 회사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통신 판매업자들의 정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은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국가 지원 사업을 가장하여 서비스 요금 결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서비스 공급자가 상이한 점 등을 사유로 취소 또는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 60만 명 이상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상의 피해가 늘지 않도록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명규입니다. 교육부가 영천 폴리텍대학의 내년 3월 개교를 사실상 불허한 가운데 설립 인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천 지역 고등학교 교장단에 이어 기관 단체장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에 건립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입니다. 폴리텍대학 법인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6월 11일 교육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상 개교 예정일 1년 전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뒤늦게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 설립 시행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학 측은 개교 일정을 내년 9월로 미루고 개교 예정일 12개월 전인 8월 중에 재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추천서 고용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인가 요청을 교육부로 8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설립 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의 반발이 심하고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신규 인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대학 유치를 시작으로 21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영천시는 대학 설립 인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그동안에 뭐 건축이라든지 이게 예산 이 문제라든지 예산도 우리 지방 재정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꼭 설립 인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폴리텍 대학의 내년 3월 개교는 물 건너갔지만 시민들의 서명 운동이 앞으로 설립 인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 석산개발과 관련해 얼마 전 감사원이 업체의 불법 행위와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주민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석산 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28년째 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도 마음대로 돌을 캐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을 세웠습니다. 물이 말이야 완전 흙탕물이야 흙탕물 구정물도 아니고 빨래를 할 수가 있나. 까란 차가 먹는데 먹지도 뭐하고 물 사다 먹어.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주시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경미한 주의 요구 조치에 그쳤습니다. 소속 채취 허가를 취소하든지 경중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해야 되고 경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매우 명백하게 감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원에서는 경주시는 업체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어 작업이 재개되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에서 주의를 요구한 만큼 더 강한 자체 징계는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감사가 받으면은 상위 부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주의를 준 겁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도 경주시의 대처도 믿을 수 없고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그동안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에만 지방기상청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오랜 준비 끝에 대구기상지청이 마침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됐습니다. 지진과 폭염 등 이상기후 관련 전문 인력도 늘어나 더 전문적인 지역 밀착형 기상예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을 뒤흔들었던 지진. 1년여 만에 경북에 2차례나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역 맞춤형 지진 정보를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대구기상지청에 지진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대구기상지청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했습니다. 대구 축구소로 업무를 시작한 지 112년 만입니다. 지진, 폭염 및 우박 등 위험 기상 발생이 빈번하여 특화된 기상 지진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기상청으로 성격되는 만큼 대구 경북 지역민들을 위한 기상 서비스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승격으로 조직이 기존 2개 과에서 4개 과로 개편됐고 직원도 10명 늘었습니다. 부산기상청 아래에 있던 안동기상대도 대구기상청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적인 예보와 관리를 위해 폭염과 지진 전문 예보관도 배치됩니다. 대구 경북이 국토 면적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진 교육이라든가 지진 분석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의 새로운 출발에 더 나은 지역 밀착형 기상 정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아침 식사 거르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침밥을 잘 챙겨 먹자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이른 새벽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학생들의 아침을 챙긴 학교가 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 나누는 현장,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은 왜 아침을 먹지 않을까요? 시간도 없고 아침에 속도 안 좋아서 아침을 안 먹고 다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 전날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른 새벽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학생들이 오늘 하나로 뭉쳤습니다. 새벽 6시 10분 적막한 복도, 교실 역시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가정실은 북적북적합니다. 오늘 아이들 아침밥 주는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랑 같이 맛있게 아이들 줄 수 있는 밥, 먹을 거리를 담고 있는 중이에요. 계란 후라이 덮밥 위에 올라갈 계란 후라이예요. 아침밥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인분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 중인 학부모의 손은 바삐 움직이고 학생들의 서툰 손길도 더해집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해 주니까 아침밥이 든든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침 메뉴는 불고기, 김치볶음이 들어간 계란덮밥. 엄마들의 정성과 친구들의 우정을 품은 도시락은 오전 7시 30분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나눠주는 부모들은 흐뭇해합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애들이 내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애들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고. 정말 자신 있어요. 맛 보장합니다. 뜻밖의 아침 도시락 행운에 학생들도 행복해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밥을 못 먹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맨날 아침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더 맛있고 그냥 감사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침밥을 먹으면 뇌 활성도가 높아지고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은 34.6%로 이 결식률을 낮추는 방안이 아주 시급합니다. 내년 3월부터 전남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 든든한 아침밥 거르지 마세요.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입니다. 상반기에도 포항은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택시장은 물론 상권마저 크게 위축됐는데요. 하반기에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인데 호재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포항의 주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포항의 아파트값은 무려 4.6%포인트나 빠지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하락이 4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북구 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은 거의 7, 8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그동안의 상승분을 죄다 반납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상권의 실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포항의 지난 1분기 33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에 달해 전국 평균의 배를 웃돕니다. 다시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 4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 있다는 이야기로 포항 지역 상권의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침체는 단순히 지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지진이 어떤 꼬투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포항 상권은 안 좋았어요. 인구 이입도 안 되고 철강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그렇죠.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가운데 다행히 신락 같은 희망은 보입니다. 최근 준공된 시내 쪽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하며 실수요와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그 기존 아파트 시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분양가를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을에 이사철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도 덩달아서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남아있고 또 영일만 야시장 사업 등 상권에 돈이 좀 돌만한 호재도 있는데 이를 최대한 잘 살리는 것이 숙제입니다.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돈이 풀릴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이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가시화돼 가지고 앞으로 그 좀 건설 사업이나 재생 사업 같은 게 이제 충분히 이제 추진되기 시작할 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포항 경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가을 이사철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AC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지난 4일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오촌 조카라는 점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매년 가족이나 친척에게 살해당하는 친족 살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집에서 내려오더라이 그 길에 엎어져 있다.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가 발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할머니 한 분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지나갑니다. 그때 반대쪽에 있던 한 남성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옵니다. 할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찰나 갑자기 남성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이웃 주민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연신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랬을 뿐이겠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 발견을 해가 남편한테 전화하고 덜에 갔었는 사람은 전화해가 오시락하고 그래가 119에 신고합니다. 피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집에서 스스로 나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신고를 해가 119 사람을 싣고 나가고 경찰이 오고 수사과도 오고 그렇게 지가 내가 그랬어요 하고 손을 들고 자수를 하디도. 피해자와 피의자는 옆집에 사는 오촌 친척관계. 현장을 찾은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40대인 피의자는 10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과 증언은 난무합니다. 두 집안의 사이가 안 좋았다.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피의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통계에서도 매년 친족 살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매년 친족 살해가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체 살인범죄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친족 살해는 매년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살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족 살해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분노와 좌절감을 가장 손쉽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족 간의 어떤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친족 살해. 가족, 친척 간의 불화 때문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젠 대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